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4%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3,20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3,600억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2,000억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0억 매수하면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59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연일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과를 예고를 했고 실제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또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1.5%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우산업도 0.7%, 8% 올라갔고요. 니케이는 0.8% 떨어지긴 했지만, 좀 전체적인 시장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상승을 추세를 타서 좀 이제 올라가는 반등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200억을 매도하면서 빠져나갔고요. 코스피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하긴 했지만 금융 투자가 사실 최근에 많은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또 이제 언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을 때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75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계속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고요.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바짝 이제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들어서는 많은 매수를 또 오늘 해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환율 시장을 보면은 2원 정도 하락해서 1,440원까지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환율이 지금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0일선을 지금 이제 지지를 하는 듯 하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꾹꾹 이제 환율이 눌러진다라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이제 고환율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데 그게 이제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각국 맞춤형 상호 관세를 4월부터 몰아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트럼프가 무역과 관세에 각서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왔고 미국이 본격 부과 전에 협상 여지를 남겨놓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국의 관세와 비관세를 모두 고려해서 4월 초에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까지 국가별 상호관세 요인을 검토를 하고 차등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동맹국도 이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당히 전체 시장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어제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전에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4%가 올라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 CPI 지표도 전날 이제 높게 나왔고 PPI 지표도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두 지표가 모두 지금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왜 시장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상당히 이제 의아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의 연준과 같은 그런 이
방향을 이제 금리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이 PCE 지표, 개인 소비자 지출 지표를 이제 많이 참고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어제 발표에 의하면 둔화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가격 지수, 그죠?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치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이 어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이 어제 발표한다라고 엄청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이번 주에 뭐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하자라는 이제 대화의 장을 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관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인플레를 유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또 2017년 때처럼 정말 이제 여기저기 찌르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구나.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고, 특히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더 이제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달러가 더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한 점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었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좀 공을 들여서 계속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본인이 직접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이제 끝내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쪽은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푸틴과 이제 같이 서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단기간에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간 이제 진전이 없었던 그런 협상이 시도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전쟁에다가 많은 이제 이 각 국가들의 자금들이 투입이 되었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지금 승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착화되어서 이제 소모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그냥 믹서기처럼 재료들이 갈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홀 같은 거죠. 아무래도 계속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이 세계 경기가 좀 다시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부터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고금리를 했습니다. 그죠? 고금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들 대비해서도 지금 미국이 금리가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런 자금들이 모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도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는 대신에 요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들도 나름대로 이제 돈이 빠져나갈 여유도 생기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본인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 부채를 막을 수 있는 자금이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이 국가들도 이런 큰 전쟁이 이제 해결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재건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들이 또 열리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이제 활발해질 수 있는 좀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장들이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 리스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을 보시면 뭐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뭐 보합 수준이네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가 지금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
그 중심에 보면은 미국의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6.8이죠. 이전에는 109, 거의 110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 달러 지수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이 달러 지수라는 것이 환율을 부추기는 그런 지수죠. 평균적으로 이제 6개 지표들을 평균한 건데요. 그게 지금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달러 강세로부터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 근데 과연 이제 4월 달에 갔을 때 이제 트럼프가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처럼 빠르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이 확전의 분위기로 간다라든지, 혹은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대중국 견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미국이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이 부채에 대한 부각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계속 이제 짚어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4.53%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제 올라갔던 거 다 떨어졌고요. 그대로 이제 평소의 계단식으로 떨어지던 그 그림대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안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향이죠. 외환이 떨어지고 강달러 추세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다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달러 N입니다. 엔화에 대한 이제 가치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두 개가 이제 맞물리는 순간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의 금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짚어가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1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68달러로 확실히 최근에는 가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이것 또한 매일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50원 상승해서 12.42% 올라갔고요. 27,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것도 제가 익숙하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급등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하게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뭐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근데 관련 종목 대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BHI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좀 같이 테마로 엮여서 에너지 기자재 업체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산에너빌리티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소식은 전달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의아한 오늘 움직임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 변압기 관련주, 그 전력 관련 종목들도 오늘 꽤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외 거래는 엄청 많았고요. 평소보다 지금 뭐 거의 3배, 4배 가까이, 뭐 5배까지도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 27,450원으로 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진행되었지만, 뭐 워낙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그 거래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5,500만 주가 나왔고요. 어제 대비해서 9배 정도 나왔죠.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요. 오늘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수급이 오전에 바짝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 그렇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 여기서 피크를 찍고 다시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확실히 이제 다음 주에 이벤트들을 좀 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제 나왔던 소식에 좀 반응을 한 것인가는 아직도 저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 한번 돌파했었죠. 한번 돌파하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뚫기 어려웠던 이제 22,000원대를 뚫고 좀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히 그냥 위로 뻗어 나가 버렸습니다. 거래량도 이전에 한참 크게 올라갈 때만큼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네, 상당히 지금 힘이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이제 내일 이 꼬리를 메워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것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 관련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을 보면 계속 이제 힘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힘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도 뭐 위로 이제 뻗어 나가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제외한다면 지금 뭐 이미 이전에 이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식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거의 역사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한 17조, 18조 정도 되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한 18조 정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가총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가격대였거든요. 주가는 뭐 지금보다 많이 차이 나지만 주식 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17조, 18조 할 만한 기업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계속 힘이 붙여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37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80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 투자가 100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 많은 매수했는데, 일단 뭐 연기금 투자자 33만 주, 사모펀드가 45만 주를 매수하면서 좀 많이 들어왔네요. 투시는 오히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을 보고 좀 들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식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릴 만한 소스인가라는 그런 좀 의아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뭔가 흘러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먼저 수급이 움직였다는 것은 조만간 뭐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뭐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뭐 쉬지 않고 또 크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 전체에 좋은 움직임이었다면 원전 테마가 다들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두산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새로 건설을 시작하는 원전이라든지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전들에 대해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뭐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뉴스를 보면은 잔고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 89만 주 정도가 또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줄었고 오늘 다시 늘어가지고 135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계속 뭐 1200만 주, 1300만 주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고요. 뭐 신한증권 정도 뭐 매도가 좀 있었는데 매수에 좀 더 집중되는 모습. 뭐 그것 말고는 뭐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수급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5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매수를 들어왔고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물량은 외국인 추적 물량이 370만 주, 그 다음에 당일 물량이 270만 주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차와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랬던 간에 결국에는 25.16%까지 지분이 높아졌습니다. 또 지분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가도 가장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최전성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꼬리를 달고 28,000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요. 뭐 쉽게 저는 또 다음 주에 돌파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이 큰 테마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전체 시장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자를 보게 될지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원자력 컨테이너선이 어제 공개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어제 저도 다루었고요. 뭐 사실 제가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장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주가가 12%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5,500만 주까지 터지면서 힘을 줄 만큼의 소스였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결론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작 이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고 올라가기만을 이제 명분이 좀 필요했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의 명분을 찾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좀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지가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 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좋은 소식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뭐 좋은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SMR이 이제 선박에 활용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선에 다 활용이 될 텐데요. 사실 뭐 컨테이너선에 SMR을 깔고 그것을 운용해서 안정성을 입증하고 그걸 이제 횡전계를 해서 다 이제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내년에 이게 수익성이 난다, 내후년에 수익성이 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이 성장성이 큰 시장 속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파운드리로서의 확실한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0개 5년 안에 수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전 100개까지 늘어났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날지 이제 참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률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성장도가 우리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혁신형 SMR에 대한 건설에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제가 국내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기본이 국회에 보고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야당에서 정말 이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아리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기류를 바꿔가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에너지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차 정기본이 밀리고 이제 정쟁으로 계속 활용되다가 다음 주에 이제 보고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17일에 일단 고준위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19일에 산업부에서 이제 국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한계를 깎아서 보고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최종안이 확정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 11차 정기본이 통과가 되면 SMR 700MW가 거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SMR 모듈을 2034년에 우리나라도 첫 착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 세계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이미 2030년에 2029년에 지금 완공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34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벌써 지금 착공 시기만 하더라도 7년 가까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금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 다 이제 실컷 개발해 놓은 거 이제 뒤늦게 개발해서 과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착공에 대한 시기가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을 토대로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한 세일즈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경쟁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SMR의 전력 시장 진입 시기가 2035년, 2036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멀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70메가와트급을 짓고요. 그건 4개 정도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R이라는 것은 각 기업별로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170메가와트가 있고 또 110메가와트 사우디와 개발한 이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거는 78메가와트급, 그다음에 이 웨스팅하우스는 300메가와트급, 홀텍사는 또 180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모델, 각각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용량이 작을수록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신 이제 사고 위험도가 적고요. 근데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의 이 투입 대비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단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는지가 이 SMR에 대한 핵심적인 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량도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사용하는 소스라고 할까요? 연료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SMR의 차세대는 이제 헬륨가스라든지 그런 고온 헬륨가스라든지 아니면 이 소듐이죠, 나트륨, 이것을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다른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소스를 또 활용해서 각각의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많기 때문에 각 이 기업들에 맞는 이제 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모델들을 잘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될 거고, 그 기업이 경험이 많아야 될 거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만든 이 제품을 설계 도면을 다 오픈해야 되겠죠.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뭐 만들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요. 그럼 이 기술을 아무나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SMR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미국이 믿고 이제 이 도면을 주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우방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한국이고, 그리고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뭐 물론 이제 일본 업체도 있고 스페인 업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분산시켜서 뿌리긴 합니다만, 핵심 모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SMR 시장에서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계속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결국에는 AI 경쟁에 원전이 필요하다, 올타임 재생에너지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에너지 개발 책임자가 데이터 센터 전력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MS는 원전을 채택하고 미국 정부는 지금 원전 상업화를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관련 기술 서비스 운용을 감당할 전력이 수급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떠올랐죠. 근데 최근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그간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사실상 포기를 하고 눈앞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는 흐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내 경쟁자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내 경쟁자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이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한가하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천천히 이 전력 수급을 보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빠르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석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에너지가 지금 원자력 발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글로벌 빅테크, 특히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에너지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구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발 책임자인 캐롤라인 골리는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 위기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딥시크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집중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인 상황이었고요. 하드웨어, 특히 전력 공급은 계속 중요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잠재적으로 전력 공급을 불안정을 이제 초래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환경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구글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태양광 발전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이제 태양광을 깔고 많은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를 분배해서 좀 많이 생산될 때 그런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태양의 이제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열로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이걸 못합니다. 우리는 광을 활용해서 빛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흡수되느냐, 빛이 흡수가 안 되면 이제 에너지 생산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열은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요. 그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보완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이 원전 에너지가 대안이 없다, 다른 거 말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에너지에 앞장서 있고 누구보다 지금 이제 이 세계 기술이 앞서 있는 빅테크의 수장들이 지금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회의원이 저분들보다 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 계속 아직도 아리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꼰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꼰대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빠르게 유연하게 바꿔야 되고요. 이번 이제 이 협상에 대한 이 장이 열린 만큼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가 열렸으면 하고요. 사실 그것 또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협상안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지금 전 세계는 확실히 지금 AI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필수적인데 그 에너지는 태양 안 된다. 지금은 광은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꼭 이제 원전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천연가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원전 에너지보다 좋은 점은 건설 기간이 빠르다는 거죠. 원전 에너지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 10년, 15년까지 걸리는데요. 천연가스는 2, 3년이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2, 3년 안에. 근데 원전 에너지 대형 원전 지어봤자 아주 훗날에 이제 이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합리할 수 있죠. 이 시기 차이에서.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로 단기에 이제 그런 에너지를 커버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전 에너지의 비중도 같이 늘려서 그거를 믹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가 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그 천연가스의 많은 이 부품들을 또 생산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해상풍력에도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고 SMR도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고 대형 원전도 주요하게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은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것이 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이 시장에 맞게 생산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딱 하나가 이제 걸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마련한 돈과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네, 저는 에너지의 선두주자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최초 원전을 로사톰사를 포함한
다국적 컨소시엄이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이미 이제 이 SMR을 건설하기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메가와트 용량인 러시아의 RITM 200 SMR 6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럽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중국의 비원자력 기술, 중국과 헝가리산 건식 냉각탑을 활용할 거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한다면 사실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EDF가 로사톰과 협력을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또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고, 이 핵 에너지 입장에서 한국과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협력하는 과정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EDF까지 좀 연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지금 우즈베키스탄도 지금 SMR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55메가와트급, 상당히 지금 작습니다, 용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작을수록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걸 이제 어떻게 열을 잘 보존을 하고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렸는지가 핵심 포인트이겠죠.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기술력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쟁자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이 SMR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그 SMR에 대한 이 안정성과 그 다음에 생산성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뭐 이 정쟁으로 활용하다 보니 밀리고 밀려가지고 2034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25년에 저렇게 착공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4년에 착공을 하면 10년 뒤 얘기죠, 거의.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은 이미 검증 다 하고, 이미 라인에 다 깔고, 그죠? 국가들이 다 깔고, 그럼 뒤늦게 우리가 뛰어 들어가 봤자 어떻게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빠르게 지금 이 과거에 그런 이제 이 막혀있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우리도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 좋고 이제 국내 상황도 좀 바뀌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주 소식이 하나 둘씩 들려온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실적이 뭐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두산 밥켓이 좀 떨어져서 같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겠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나올지 그런 것들도 좀 볼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유동 비율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비율이 낮아졌을 때 두산이 이제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스코다 파워 상장과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켓의 배당금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벌 건가, 아니면은 또 한 번에 좀 이제 예상치 못한 수를 또 둘 건가, 네, 그런 것들은 계속 한번 짚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